핸드폰으로. 네. 네, 죄송합니다. 네. 1812년 영국과 전쟁을 하던 미국은 캐나다를 침공하기로 결정하고 소규모 부대를 보냈으나 대규모 정벌은 무산되었다. 1812년 전쟁 이후에도 영국과 미국은 캐나다 국경 문제로 여러 차례 분쟁을 겪었다. 1818년 양국은 분쟁 지역이던 오리건 지역을 공동의 영토로 인정하였다. 하지만 미국의 개척민이 급증하면서 양국의 분쟁이 다시 발생하였다. 1845년 대통령으로 취임한 포크는 오리건 지역을 영토로 삼기 위한 전쟁을 공언하였다. 하지만 1846년 영국이 양보하여 양국의 영토를 북위 49도를 기준으로 하는 오리건 협정을 맺었다. 또한 미국과 영국은 국경에서 무장하지 않기로 화해함으로써 오늘날 북미 질서가 성립되었다. 오리건 협정은 샌환 제도에서 양국의 국경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이에 영국은 미국에게 이 지역을 공동으로 관리하자고 주장하였다. 1859년 미국과 영국은 양국의 국경에 있는 샌환 제도를 놓고 3천여 명의 군대를 파견하는 등 12년간 대치하였다. 돼지 전쟁이라고 불리어진 이 대치는 독일 황제 카이저 빌헬름 1세의 중재에 따라 샌환 제도를 미국에 귀속시킴으로써 종료되었다. 네. 그 1812년 전쟁은 자 미국이 그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죠. 독립을 했는데 아직은 그 육군이죠. 육군 중심으로 전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군은 영국이 훨씬 아직도 우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해군이 우월한 영국이 미국의 연안을 침공한 겁니다. 어디까지 침공했냐면 워싱턴의 백악관까지 그 점령에 따랐죠. 그래서 백악관을 다 불태웠어요. 그래서 원래 하얀색이 화이트가 아니라 다 불태우고 새로 지었을 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백악관 화이트가 됐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캐나다가 영국의 식민지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국과 전쟁하는 과정에 잘 됐다 그러면은 그 영국이 해군이 뛰어나지만 우리는 그러면 육상으로 영국의 식민지인 캐나다를 침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까 오리건 협정을 했죠. 그래서 크게 보면 캐나다와 미국의 영토 분쟁, 사실 캐나다가 아니라 영국이겠죠.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 사이에 캐나다를 둘러싼 영토 분쟁이 크게 정리가 된 건 이 오리건 협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조그만 그 경계선을 놓고 대치를 많이 하는데 이제 결국은 이 샌환 제도도 놓고 대치를 하다가 결국은 미국이 이 샌환 제도죠. 이 샌환 제도를 그 자기들 영토로 귀속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캐나다나 영국 입장에서 이 미국이 말했지만 독립전쟁 있고 그 다음에 남북전쟁 있고 이런 수를 통해서 육군은 세계 최강이기 때문에 미국과 이 전면전을 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미국이 주장하는 거를 아예 양보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도 미국이 이 캐나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준일 동지가 읽어봐 주실래요? 1848년 아일랜드에서 영국이 식민 통치에 대항하는 민병대 페니언 형제단이 결성되었다.
남북전쟁이 끝난 직후 1866년 아일랜드계 퇴役군인을 중심으로 결성된 페니언 형제단 3천여 명이 미국 군복을 입고 영국령 캐나다를 침공하였다. 미국 정부는 이들을 사실상 지원하고 침공을 묵인하였다. 첫 번째 전투에서 페니언 형제단이 승리하였으나 영국이 정규군과 캐나다의 민병대가 전면적으로 반격에 나섰다. 이에 미국은 캐나다와의 전면전을 우려하여 이들을 무장해제시켰다. 영국은 이 전투 직후 1867년 미국이 캐나다인들에게 독립운동을 선동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캐나다를 자치연방으로 승격하였다. 미국이 캐나다를 영토에 편입시키지 못한 것은 캐나다에 대한 종주권을 지닌 영국이 견제 때문이었다. 미국은 영국과의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캐나다에 대한 야욕을 겉으로는 접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까지 미국과 캐나다는 비공식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었다. 네. 자, 아일랜드하고 영국하고 관계인데요. 물론 아일랜드가 원래 그 왕국이었어요. 왕국이었는데, 여러분 청교도 혁명 알죠? 청교도 혁명. 청교도 혁명 때, 영국의 왕이 도망갔죠? 도망가서 아일랜드로 도망갔습니다. 아일랜드로 도망가서 여기서 이 청교도, 우리가 크로멜이죠? 크로멜에 대항해서 여기서 전쟁을 했어요. 여기에 패배했어요. 패배하니까 크로멜이죠. 영국이 그 보복으로 아일랜드가 왕국이었는데 아일랜드를 식민지로 만들어버려요. 영국의 식민지. 그래서 그 이후로 아일랜드는 독립운동을 하게 되죠. 아일랜드 공화주의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은 아일랜드를 영국을 위한 농장으로 만들어요. 마치 미국이 중남미를 미국을 위한 식량기지로 만드듯이 똑같이 이렇게 식량을 반출합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에 기근이, 감자기근이라는데, 기근이 많이 발생해서 많이 굶어 죽거나 해외로 가요. 특히 이제 식민지니까 모국인 영국으로 많이 가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도 가는데. 그래서 미국의 이민의 역사는 당연히 처음에는 영국인이겠죠. 영국의 청교도, 개신교들이겠죠. 처음에는 영국도, 그 다음에 바로 아일랜드예요. 그래서 미국에 이 아일랜드인들이 무척 많은 거예요. 나라가 식민지가 되고 못 살기 때문에, 미국으로 여러분, 파 어웨이, 지난번에 얘기했죠. 파 어웨이, 영화, 그죠? 톰 크루즈 나오는 영화. 거기에 나온 여배우하고 결혼했는데 그 주인공이랑 이 파 어웨이도 나오는데, 그래서 아일랜드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 미국에 있는 아일랜드들은 당연히 영국에 대해서 적대감을 있겠죠. 자기를 지배하는 거니까. 그래서 영국에 대한 적대감. 그래서 미국이 이 아일랜드를 선동을 하는 거예요. 선동을 해가지고 이들이 이 캐나다를 쳐들어가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정규군은 못 가니까 이 아일랜드 군인을 해서 쳐들어가서 이들을 묵인한 거예요. 그렇지만 정규군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겼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영국과 캐나다의 반격에 있다는 거면 미국은 결국은 이 페니언 형제단 아일랜드죠. 이들을 지원을 해서 영국, 캐나다와 전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전투 직후에 영국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캐나다를 자치연방으로, 그러니까 사실상 독립시켰다는 거죠. 이렇게 됨으로써 캐나다는 독립국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미국이 캐나다한테 가서 영국의 식민지니까 이 독립하자 이렇게 선동하는 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2차 대전까지는 서로 적대국이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 쿠바.
쿠바 피그만 침공 사건. 피그만 침공 사건 알죠? 이 쿠바, 미국의 쿠바계 주민들이죠. 이 주민들을 마치 쿠바의 카스트로에 그 반대하는 반공, 그죠? 반공주의, 반공주의 혁명이죠. 이런 혁명단.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무장한 것처럼 미국이 무장을 시켜주죠. 바로 이 쿠바계 주민들을 모아서 이 피그만을 침공한 겁니다. 그래서 이 쿠바계 주민들이 침공할 때 미국이 이제 그 국적기, 미국 공군이죠. 이 국적기를 지워요. 이게 표시가 있잖아요. 이 표식을 지워서 그 폭격을 하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는 바로 미국 해군이 역시 이제 그 표식을 지운 다음에 폭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침략을 하다가 실패했는데 그 캐나다도 똑같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는 게 미국의 상수적인 수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수법이 그 남미 때 그죠? 남미의 그 자익 정권을 무너뜨릴 때 전부 다 미국에 있는 그 나라 주민들이죠. 미국에 있는 그 나라 주민들이 마치 그 나라의 중남미의 민주주의나 뭐 반공을 반대하는 자발적인 그 무장 집단인 것처럼 CIA나 이런 애들이 다 그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나라를 이 전복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미국이 수백 년 동안 해왔던 그 상투적인 수법이라는 거예요. 이란의 민주주의 정권을 1954년인가요? 그 정권을 이거를 전복을 하고 왕이죠. 팔레비를 해서 팔레비 왕조를 세우는데 이때도 미국에서 이란계 주민들, 특히 이란계 폭력단, 미국 시민 중에서 이란 출신으로서 폭력단을 모집해서 그 이란에 침투를 시켜서 이들이 그 반정부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반정부 시위에서 폭력 사태를 일으키거나 살상을 하게 되면서 이란을 그 혼란에 빠지면서 이란이 더 이상 자기 정부가 그 질서를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로 상황을 만들면서 결국은 이란의 자익정 민주주의 정부가 국정 능력이 상실했다고 하면서 이란의 우파들과 그 팔레비 그때 왕이 폐위가 됐는데 폐위된 왕을 다시 불러일으켜서 이란을 전복을 하는데 이런 방식, 그죠? 자기 나라의 이민계를 동원하는 방식, 이런 방식이 미국의 전통적인 그 체제 전복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캐나다에도 썼다는 거고요. 자, 이거는 우리 이창규 동지가 한번 읽어봅시다.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캐나다는 미국과의 전면전에 대비하여 제1호 방위 계획이라는 비밀전쟁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국 역시 영국과 그 식민지를 상대로 하는 비밀전쟁 계획, 적색전쟁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작전 계획에 따르면 미국이 전쟁이 날 경우 점령해야 할 국가는 캐나다 1순위, 영국 본토 2순위, 인도와 호주 등 3순위였다. 오늘날에도 미국과 캐나다, 특히 퀘벡주 주민 일부들은 미국과 캐나다의 합병을 주장하고 있다. 2002년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바로는 전체 캐나다 인구의 5분의 1이 캐나다가 장래에 미국과 통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퀘벡주에서는 캐나다에서 분리되어 미국의 51번째 주로 들어가려고 하는 운동도 있다. 네. 1차 대전이 종전이 됐을 때 국제연맹을 만들려고 했죠. 그죠? 이 국제연맹을 만들려는데 이게 실패가 됩니다. 그러면서 군비 경쟁을 하게 되고 모든 나라들이 다 전쟁이죠. 전쟁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이때 재밌는 게 다 색깔 전쟁을 해요. 색깔 전쟁. 나중에 나오는데 그 온갖 전쟁 계획을 다 세우는데
이제 나라별로 이렇게 색깔을 정해 색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국제 정세는 어떻게 되냐면, 이 국제 정세 제일 중요한 게 영일 동맹이에요. 영일 동맹. 영일 동맹.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이죠. 그 영일 동맹이 태평양 전쟁 2차 대전 직전까지 존속했단 말이에요. 영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었어요. 그리고 영국과 미국은 적대 국가예요. 아까 말한 그 히틀러가 나오기 전까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뭐 히틀러의 전쟁 계획이나 일본의 전쟁 계획은 보는데 관련된 것만 미국, 영국, 캐나다만 본다면, 그래서 영국과 미국은 각각의 전쟁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과 캐나다는 미국이 전면전을 통해서 캐나다를 그 점령할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전쟁 방어 계획을 세웠다는 거고요. 미국 역시 언젠가는 우리가 캐나다를 복속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영국을 굴복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전 계획에 보면 당연히 이제 제1순위가 그 캐나다를 점령해서 자기네 영토로 만든다는 거죠. 자기 영토로 만든다는 것. 그래서 그 다음에 영국을 점령하고 나머지 이제 그 영국의 식민지들을 점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했었고, 이것들이 이제 그 히틀러가 되게 되면서 이제 2차 대전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그 미국이 그 영국, 프랑스와 동맹을 맺죠. 2차 대전 때. 이렇게 되면서 비로소 이제 영국과 미국이 적대 관계를 청산한다는 겁니다. 적대 관계를 청산한다. 그래서 대부분 제국주의 국가끼리 이 전쟁을 통해서 굴복을 시키는데, 바로 미국과 영국은 전쟁을 통하지 않고 그 영국이 미국에 굴복을 합니다. 굴복한 거는 두 가지 때문이죠. 양차 대전 때 미국이 유럽을 구출해줬죠. 1차 대전 때도 독일로부터 구출, 2차 대전 독일로부터 구출.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마샬 플랜 되면서 유럽이 그 미국에 종속되는, 지금 현재 보면 뭐 유럽이 거의 미국한테 꼼짝 맞아. 이렇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미국하고 영국하고 이런 이 적대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이러한 미국과 캐나다를 병합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한 1년 됐나요? 그 누구야?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병합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온갖 말을 많이 했는데, 캐나다를 병합하겠다. 그린란드를 병합하겠다. 파나마를 병합하겠다. 이게 다 역사적인 그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캐나다는 여름 이제 지금까지 개파했고, 파나마도 얘기했죠. 원래 파나마 운하,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만들었어요. 그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려고 뺑 돌아가야 되죠. 여러분 아메리카 대륙을 보게 되면 중남미와 북미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파나마를 뚫음으로써 엄청나게 거리가 짧아집니다. 이게 미국의 꿈이었는데, 루즈벨트 행스가 그 파나마 운하를 만든 다음에 그 운하를 지배하기 위해서 이 파나마를 식민지화한 겁니다. 그린란드는 원래 노르웨이, 그죠? 노르웨이 노르만족들이 10세기에 점령에 따랐죠. 10세기에 점령해서 북미 대륙, 콜럼버스가 먼저 북미 대륙으로 진출했다가 여기에 이제 날씨, 그죠? 북극의 날씨와 그다음에 원주민들,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키모들, 이런 전쟁을 통해서 패배함으로써 물러났고요. 그러다가 그 덴마크, 그죠? 이 덴마크가 여기를 그린란드를 점령했고, 근데 그린란드에 미국의 군사기지, 미국의 공군기지가 2차 대전에 대규모 공군기지가 있다. 이 공군기지가 폐쇄해서 되게 소규모로만 남아 있었는데, 지금 북극해, 북극이 녹고 있죠. 북극이 녹아요. 녹고에서 북극 항로가 개발되면서 이 그린란드 북극 항로를 놓고 중국과 러시아하고 미국이 경쟁을 하게 되면서 미국이 그린란드에 대한 욕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그 트럼프가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과거에 그 미국 애들이 다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점령했거나 점령하려다가 실패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캐나다와 미국의 통합은 미국의 꿈이죠. 만약에 미국과 캐나다가 통합된다면 그 지금도 미국이 엄청나죠. 유럽 전체보다도 더 엄청난 국력인데 감히 뭐 진짜 러시아나 중국이나 어느 누구도 이 상대하기 힘든 그런 엄청난 대국이 생기는 거라서 이 미국의 이제 그 일부 우익들은 아직도 캐나다를 병합하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프레트로 이거는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지금 3분이니까 13분에 다시 할게요. 예, 1493년 푸에르토리코를 발견한 콜럼버스는 이 섬을 스페인의 영토로 선언하였다. 1508년 후안 폰세 레온이 식민지 경영권을 부여받아 지금의 산후안 항구를 개척하였다. 1511년에는 아라와크 인디언들이 스페인을 몰아내고 독립하기 위해 무장 투쟁을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스페인은 처음에는 노예를 사용하여 이 섬의 금강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금강이 그리 많지 않아 16세기 중엽부터 스페인은 사탕수수 농장 개발로 전환하였다. 원주민들은 노예와 함께 강제 노동에 동원되었다. 하지만 원주민들을 노예로 삼는 것이 금지되고 원주민들이 중노동과 질환으로 줄어들자 스페인은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본격적으로 수입하였다. 스페인은 16세기 중엽 이후 푸에르토리코의 산후안에 엘모로 요새를 구축하여 중남미 정복을 위한 병참 기지로 활용하였다. 19세기 초에 스페인이 나폴레옹에게 정복되어 중남미에 권력 공백이 생기자 곳곳에서 독립전쟁이 발생하였다. 중남미에서 출생한 스페인계 백인들은 독립전쟁에 가담한 반면 스페인에서 파견된 백인들은 독립전쟁의 반대편에 섰다. 네. 1493년이니까 아주 초기죠. 아주 초기의 식민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 했죠. 초기에는 인디언들을 이 노예로 삼았다 그랬죠. 그런데 자, 인디언 노예 농장. 이게 너무 힘이 커졌다 그랬죠. 식민지 귀족이 너무 힘이 커져서 이거를 갖다가 견제한다 그랬죠. 누가 견제하냐면 바로 모국에 있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왕과 그죠. 그 다음에 이거와 결탁한 카톨릭이 견제한 이유는 뭐냐면 그 인디언을 상대로 포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식민지 귀족들이 인디언을 노예로 삼으면서 포교에 반대하면서 인디언을 잔혹하게 그죠? 잔혹하게 되었죠.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잔혹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왕과 교황이 힘을 합해서 이러한 식민지 귀족들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죠? 인디언이 이 카톨릭으로 개종할 수 있다. 카톨릭으로 개종하면 이들을 노예가 아니라 인간으로 대해주고 심지어 시민권도 부여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이후에는 설사 카톨릭으로 개종하지 않더라도 이교도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들을 노예로 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인디언을 더 이상 노예로 할 수 없었고 이 식민지 갈 때는 남성 군인들이 많이 갔겠죠. 그죠? 물론 여성은 그 일부 귀족들만 그 가족들과 같이 식민지로 갔고 중간에 병사들은 이 식민지 독신으로 많이 갔겠죠. 그래서 이제 인디언들에게 카톨릭을 전파하고 인디언들의 시민권을 주니까 이 백인 남성들이죠. 주로 포르투갈과 스페인 이 백인 남성들이 바로 이제 인디언 여성들과 결혼을 하면서 메스티조 혼혈인들이 생기는 이제 그런 되고 그래서 인디언을 노예로 못하니까 이제 아프리카에서 가져왔다는 거잖아요. 흑인들을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재밌는 거는 이 백인들이에요. 이 백인들을 보는데 자 그럼 이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그 계급 구성을 보게 되면 본국에서 온 백인, 그죠? 주로 이제 그 장교급이겠죠. 고급 장교.
있었고, 이들이 가장 이제 지위가 높죠. 그 다음에 식민지에서 태어난 백인들. 이제 자기 조상이 고급 장교였지만 일부 이제 돌아가지 않고 식민지에 살다 그 후손들이 나타나겠죠. 이 식민지에서 태어난 백인들. 이 백인들은 이제 그 하급 장교거나 아니면 농장주겠죠. 농장주. 그리고 이 백인과 인디언 사이에 태어나는 호녀라. 그 다음에 인디언들. 이런 인구 구성을 가지고 있겠죠.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이게 이제 뒤흔들어지는데, 뒤흔들어지는 거는 그 나폴레옹 때문에 흔들어진다 그랬죠? 나폴레옹이 1804년인가 이때쯤에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점령을 해요. 점령. 그러니까 어때요? 중남미 식민지에 자기 모국인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프랑스에 점령당하니까 이 식민지에 권력 공백이 생기겠죠? 권력 공백. 그래서 독립운동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때 독립전쟁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독립전쟁의 태도에서 본국에서 온 백인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온 백인들은 당연히 독립에 반대했겠죠. 오히려 독립전쟁을 진압했겠죠. 그런데 식민지의 크레올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식민지에서 태어난 이 백인들은 독립을 원해요. 그래서 이 식민지에서 태어난 백인들이 바로 독립운동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남미 독립운동의 지도자는 인디언도 아니고 시몬 볼리바르가 잘 대표적인데, 인디언도 아니고 호녀라도 아니고 바로 식민지에서 태어난 백인들, 하급 장교나 농장주들이죠. 이들이 이 독립운동의 지도자가 돼서 이 지도자가 바로 이제 호녀라든가 인디언들을 일반 무력 대중으로 해서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820년대에 엄청난 그 독립운동이 중남미를 휩쓸게 됩니다. 그죠? 이때 이제 볼리바르라고 해서 우리나라 우리 아시아의 독립운동과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중남미 전체가 그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죠. 주로 이제 포르투갈보다 스페인이 많았겠죠. 언어가 같죠. 수백 년 동안 식민지였잖아요. 수백 년 동안 식민지, 한 200여 년 이상 식민지였기 때문에 같은 스페인어 문화권. 그래서 한 나라의 독립전쟁이 아니라 그 독립전쟁이 시몬 볼리바르도 마찬가지인데, 그 한 나라만 중남시키지 않아 그 중남미의 여러 나라들을 그 독립운동을 해방을 시켜요. 중남미 해방운동이 이 1820년대 30년대에 엄청나게 불어닥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푸에르토리코도 역시 이제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 오진우 동지가 다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 독립전쟁을 전후로 스페인으로 돌아가지 못한 백인들이 푸에르토리코에 몰려들었다. 현재도 인구의 90% 이상이 스페인계 백인이고 대부분 카톨릭 신자이며 스페인어를 사용한다. 19세기 후반에 푸에르토리코의 원주민뿐만 아니라 백인들도 독립을 요구하자 국력이 쇠약해진 스페인은 1897년 자치권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자치가 실현되기도 전에 1898년 스페인과의 전쟁에서